반갑습니다. 국수옥 강사입니다. 테마는 시험이 끝났다. 즐거운 해설 시간입니다. 자, 올해 총평은 우리가 방문각에서 따로 총평을 찍었는데 기본적으로 평이했다. 모든 선생님들이 부동산학은 평이했다라는 게 전체적인 총평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방문각에서 난이도를 상, 중, 하, 그리고 버려야 될 문제, 극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하는데 올해는 요 극상의 문제가 한 문제도 없어요. 한 문제도. 그리고 저희들이 평가하기로는 하의 문제가 23개, 상이 5문제, 그리고 나머지가 중유로 12문제니까 하가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1차 시험은 무난할 것 같아요. 우리 민법 해설도 학개론 해설 다음에 들어가겠지만 민법도 비슷한 상황인 듯 보입니다. 지금 현재 다 끝나진 않았지만 자, 그리고 계산 문제가 올해는 평년보다 조금 더 나왔어요. 보통 8개, 9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올해는 계산 문제가 11문제입니다. 11문제.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는 이 계산 문제로 뭔가 난이도를 조절하겠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낸 듯한데 이 계산 문제 11문제가 다행히 우리가 항상 준비했던 또는 모의고사에서 많이 풀었던 이런 기출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두 문제 말고 허프의 모형과 그 다음에 시장 수요 함수 이런 것들 말고는 이거 계산 문제도 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중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해설을 길고 장황하게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만 좀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자연적 특성을 묻고 있고 최유효 이용 나왔으니까 부증성이 정답이겠죠. 1번. 그 다음 2번. 여기 나온 지가 꽤 됐어요.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우리 산업, 부동산업의 산업 분류 우리가 대부분 관중, 자가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요 놈이 서비스업이 아닌 것이죠. 요 놈이 서비스업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1번. 자, 그 다음에 단독주택의 종류를 물었어요. 이런 걸 물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요건도 아니고 그냥 단독주택의 분류지 않습니까? 정답은 다중주택이죠. 다중주택 3번. 자, 그 다음에 4번 정도가 이제 정상적인 난이도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선택형이니까 난이도가 이렇게 하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상업 공업용으로 이용되는 토지, 택지. 그리고 여기는 지금 조금 표현이 좀 다릅니다만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 등록의 단위, 그러니까 필지죠. 필지. 그 다음에 용도상 불가분에 관계 있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 1단지. 이렇게 해놓으면 기억하고 디귿 들어가야겠죠. 기억하고 디귿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네. 요거 하나밖에. 이게 더 풀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바다와 육지의 해변 토지는 빈지, 그리고 택지, 농지, 임지, 대분류 사고가 아니니까 후보지. 그래서 정답은 한 3개만 풀어도 정답이 나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이에요. 우리가 항상 자주 나오는 게 4P가 뭐냐, STP가 뭐냐, 또는 아이다가 뭐냐 이건데 이 STP가 지금 틀렸죠? 4번에 STP 마지막에 P가 뭐예요? 마지막에 P가 포지셔닝이죠. 포지셔닝. 그래서 요놈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이 지금 수요와 공급 문제인데 이것도 최근 5년 동안 나온 내용이라고 해야죠. 최근 5년간에는 대부분 이렇게 박스에다가 이런 사건을 담아주고 수요가 느니 주니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5개로 지문으로 지금 출제한 것뿐이죠.
자, 대출 금리가 인하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땡큐.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우측으로 이동한다. 건축 원자재 가격이니까 원가 하락이라고 하죠. 원가 하락. 공급자가 땡큐. 우측으로 증가한다. 대출이 나왔어요. 근데 가격으로 시작하니까 암기 코드를 적용하면 되죠. 상승했으니까 뒤는 뭐라고 나와야 돼요? 따라서 증가라고 나와야죠. 그런데 좌측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우측 또는 수요가 증가한다. 그다음에 공급자에 대한 공급자 보조. 공급자가 땡큐라고 하니까 증가 우측이다. 네, 보완제. 자, 보완제 가격의 하락이에요. 가격의 하락. 그럼 반대로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뒤쪽은 수요가 증가한다 또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 자, 그 다음에 7번. 유량과 저량이죠. 유량과 저량. 여기는 유량과 저량을 동시에 다 물어봤으니까 유량을 찍어도 되고 저량을 찍어도 되죠. 이 통화량도 우리 시험에 30회 때 한번 나왔지만 이건 우리가 잘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익 비용, 이거 유량이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 유량이고, 수요와 공급이 만난 거래량 유량이고,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이 일단 유량이에요. 이 5번에 있네요. 그럼 뭐 저량은 더 볼 필요도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기억 통화량도 우리 시험에 한 번은 나왔습니다만 뭐 통화량 몰라도 충분히 문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 하라고 넣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8번. 자, 요건 뭐 토지 시장의 가장 큰 특징 공급이 오래 걸린다. 따라서 단기적인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정답 1번. 자, 9번. 자, 요것도 균형의 변화인데 동시에 바뀌었을 때 균형이 변하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그럼 요령이 항상 크다면 작다면만 잘 찾아줘라. 이게 대표적인 요령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클 경우라고 돼 있으니까 수요의 증가가 시장을 결정하고 여기도 클 경우니까 수요의 감소가 시장을 결정하고 여기는 작다니까 공급의 감소, 공급의 증가가 시장을 결정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가격을 상승시키고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상황을 찾으라고 했는데 항상 우리가 수요의 증가, 수요의 감소, 공급의 증가, 공급의 감소의 증가 감소는 항상 거래량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감소하니까 이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수요의 감소는 아니지. 가격이 하락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요렇게 찍는 게 요령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이번에는 10번. 여기서는 조심해야 될 지문이 있죠. 항상 1번에 모르는 지문이 나온다.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은 수요량을 물어봤죠. 항상 최대 금액이죠. 최대 수량이죠. 최대 수량.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를 물었는데 이게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면 수요의 변화죠. 수요의 변화. 그리고 4번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5번을 봤더니 아하, 요 자주 나오는 정의죠. 수요함수, 공급함수. 자, 공급함수는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공급량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뭐 수요함수는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수요량의 관계. 요 정답은 5번이네요. 5번. 1번, 4번은 연구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수준은 아닌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 5번. 자, 11번. 요게 상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는 저기 상이라고 지금 문제를 넣었어요. 왜? 풀 수는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지. 그런데 계산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극상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시험에 처음으로 등장한 문제. 처음으로.
처음으로. 그래서 과감히 해설 버리겠습니다. 저는.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 1번인데 버리겠어요. 그 다음에 12번. 요놈을 해야죠. 우리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옵니까? 탄력성을 하나 주지 않고 여러 개를 주죠. 그리고 물어보는 게 전체 수요량의 변화. 이건 올해 나올 때 된 유형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희한하게 탄력성을 하나만 줬다는 거죠. 가격 탄력성 1.6 이렇게.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5% 하락했다 이렇게 줬으니까 우리 전 소비량의 변화는 곱하면 되잖아요. 곱하면 5, 6, 30, 5, 1은 5, 8%. 그래서 8%가 느니 8%가 감소하니 항상 이런 게 고민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곱하면 된다는 건 대부분 알아요. 저희들이 그렇게 푸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8%가 느니 쭈니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 8%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소비량은 늘어야죠. 그래서 정확히는 8% 증가가 정답입니다. 8% 증가. 자,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3번. 자, 배버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 놈이 우리가 사항으로 해놨어요. 사항. 그런데, 보십시오. 원료지수 이런 거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다. 강의할 때. 그리고 인계 등비용성 이런 것도 잘 하지 않고, 최소 운송비 지점 뭐 이런 것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재작년하고 그 다음에 제재 한 6년 전에 등비용선, 이거 등입니다. 등비용선은 최근에도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그래서 등비용선이 뭡니까? 그러면 비용이 또이또이인 지점을 연결했습니다. 비용이 또이또이. 근데 이 비용이 뭐니? 그러면 항상 수송비 또는 운송비죠. 그러니까 이런 지문 다 모르더라도 2번이 우리 시험에 기출이 된 옳은 지문이니까 대충 2번으로 그냥 체크를 하시면 옳은 지문 하나를 더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번. 자, 지대이로입니다. 지대이로인데 요 놈이 자, 난이도가 상인 이유가 있어요. 상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요. 리카르도 차액지대는 지대 발생 원인으로 두 가지를 들죠. 비옥한 토지의 이소성과 수학 체감의 법칙. 여기까지 맞았어. 그리고 항상 지대는 잉여이다. 요것만 보면 그냥 옳은 지문이에요. 뒤까지 해석하지 않고 아무튼 지대는 잉여이다. 자, 그러고 니은번은 소유를 하고 있다라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받는 수입이다. 그럼 요건 마르크스죠. 마르크스. 그러니까 디귿번이 좀 애매모호해. 디귿번이. 그래도 선택형이니까 기억은 들어가야죠. 기억은 들어가고 니은은 빠져야죠. 니은은. 그러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대부분 둘 중에 하나를 찍으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디귿번이 조금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난이도를 상이라고 했어요. 왜 난이도가 상이니? 그러면 자, 튜넨의 위치지대는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죠. 수송비의 차이. 요걸 출제자가 함정으로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튜넨은 농촌토지 이론이고 튜넨에서 농촌토지를 설명할 때 운송수단으로 하나를 집어넣어요. 소 달구지, 말 달구지. 요거 하나를 운송수단으로 딱 지정해 놓고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로 뭔가 지대가 결정된다라고 한 거죠. 근데 수송비 대신에 운송수단의 차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만 옳은 지문이에요. 1번만.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이죠. 올해 나올 때 됐다고 한 거죠. 자, 약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의 자료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초과인을 얻을 수 없다. 자, 과거의 자료를 분석하는 걸 우리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연산 코드가 술을 먹고 분석합니다. 그러면 초과인을 얻을 수 없다죠.
자, 그리고 중강성 분석하기 전에 강성 나오면 무조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눈에 바로 보이는 거죠. 과거의 자료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강성 시장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자, 중강성 시장은 항상 니은자가 있으니까 내부 정보를 분석해야죠. 근데 공표된 사실이니까 이게 현재 정보를 뜻해요. 이게 현재 정보 또는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죠. 자, 그리고 4번이죠. 4번을 딱 봤더니 항상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더라도 할당이 될 수 있다죠. 그러니까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할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내든지 불안전 시장이더라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내든지 이 두 번째가 시험에 나왔네요. 그래서 요놈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요 16번. 요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도 막상 풀어보면 요는 시간이 무조건 1분 넘어가요. 1분 넘어가. 그리고 이 문제를 풀면서 푸신 분은 없을 것 같아. 딱 봐도 낯설죠. 그래서 이 상이라고 돼 있지만 요건 시험장에서 풀지 않는 게 유리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설 통과. 자, 정답은 10억이에요. 2번 10억. 자, 그 다음에 조세 문제 중에 가장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국세이면서 보유세, 그러니까 보유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국세 찾으라고 했으니까 종합부동산세를 찍어 주셔야겠죠. 정답 5번. 자, 18번. 요건 1차만 하는 사람에게는 어렵죠. 1차만 하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한번 봅시다. 도시지역이니까 우리가 주상공록으로 다시 나눠지는 거죠. 도시지역이니까. 그래서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녹지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세 가지가 도시지역에 있는 어떤 용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답이 세 개. 자, 19번. 자, 이것도 할인법에서 지금까지 나온 문제 중에 가장 쉬웠던 유형이죠. 할인법의 종류를 묻습니다. 순영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세 개죠. 그러니까 정답 3번. 정답 3번 맞죠? 이게 잘 안 보여요, 제가. 죄송해요. 2번이네, 2번. 큰일 날 뻔했네. 기역, 디귿, 미음.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부동산 조세야. 부동산 조세. 난이도 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뭐예요? 선택형이에요. 선택형. 자, 1번을 딱 봤더니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일단 기역은 무조건 옳은 지문이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를 충족한다. 근데 니은 이게 부동산 조세 경제적 순손실 요건 우리가 모르는 지문일 거예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동결효과 나오면 아유 추워라 동상 걸릴 수 있어요.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이 상승한다. 요건 틀린 지문이죠. 요건 틀린 지문. 그럼 선택형이니까 기억은 들어가야겠죠. 기억은 들어가야 돼. 요거 두 개는 X네. 그리고 디귿은 들어가면 안 되죠. 디귿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 니은 아니면 리을인데 요놈은 우리가 모르는 지문인데 리을 저희들이 한 번씩 강조를 합니다만 요거 어려워하시는 분이 꽤 많죠. 항상 우리가 조세는 전가되고 조세 부담은 보다 비탄력적인 상대방, 보다 안 똑똑한 상대방이 보다 많이 부담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의 탄력성이 작다, 비탄력이다, 똑똑하지 않다 하니까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 요놈이 옳은 지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리얼이 들어가야 돼요. 리얼. 그러면 기억, 리얼. 2번이 정답일 확률이 크겠구나. 이렇게 가야죠. 자, 미음은 뭐가 틀렸어요? 토지세가 임차인에게 모두 전가되는 것을 근거로 이런 근거 없어요. 헨리 아저씨의 토지 단일세는. 헨리 아저씨의 토지 단일세의 근거는
토지세만으로 충분히 국가의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라는 가정으로 토지만 단일하게 세금을 부과한다. 이게 가정이죠. 자, 요건 우리가 거의 잘 안 푸는 문제 유형인데, 얘가 지금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120만 원으로 규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함수에 요 가격에다가 120만 원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수요량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760이 나와요. 760. 그리고 120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공급량을 계산해 보면 공급량이 580이 나옵니다. 580. 자, 그러면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더 많죠? 그러니까 여기를 초과 수요라고 부르는 거죠. 물어보는 게 지금 초과 수요량이니까. 그리고 760에서 580을 빼면 초과 수요량은 180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충 가격을 집어넣으면 차이를 찾을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요것도 선택형이고 우리가 간접 개입 방식이잖아요. 간접 개입 방식의 대표적인 게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그러니까 최소한 기역, 니은은 들어가야죠. 기역, 니은은 둘 다 들어가야 돼요. 기역, 니은은. 그러니까 이것도 1번 아니면 2번이죠. 그래서 하나만 보자고요. 디귿번을 봤더니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부가 직접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비율을 봤더니 부담금이고. 그래서 이것도 쉽게 맞출 수 있는 주제였다. 자, 그 다음에 22번, 23번. 요게 일반적인 우리 중개사 시험의 형태예요. 지문도 좀 길어 보이고 뭔가 다양한 것들을 묻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것도 애매모호한 게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LTV 담보 인정 비율 또는 대부 비율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뭔지 모르지만 요게 보여야죠. 요게 담보물의 가치에 대한 융자 비율의 비율인데 뭐가 틀렸습니까? 아니 LTV가 올라가면 대출 금액이 올라가는 거니까 자기 자본 비율이 증가할 일은 없겠죠. 오히려 자기 자본 비율이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다음에 DTI는 항상 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소득이 나와야 돼요. 소득, 순수입이 아니라. 그리고 DTI랑 항상 형제가 있죠. DSR. 얘처럼 차입자의 연간 소득이 나와야 된다. 소득. 그리고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요놈은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변동금리 상품이죠.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변동금리 상품이고, 그 다음에 요건 조기상환 위험이 아니라 자, 대출의 금리가 인상되어 차입자가 원리금에 대한 채무 상환을 정해진 시기에 이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걸 채무 불이행 위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DSR입니다. 최소한 LTV, DTI, TSR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니까 4번이 옳은 듯하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셨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4번 주거정책. 요것도 우리 시험에 몇 번 나온 거죠. 소득 재분배 효과라는 거, 소득의 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소득을 다시 배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기억이 안 난다. 그래도 넘어가자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주택임대료 시장에 정부의 규제가 들어오는 거죠. 임대료를 정부가 규제하게 되면 시장의 임대료하고 정부의 규제 임대료 이렇게 두 가지의 임대료가 형성이 되죠. 이런 걸 우리가 이중 임대료,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면 넘어가자고요. 3번. 통합이야.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뭡니까? 통합 임대 공공주택이 뭡니까?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최저소득은 영구 임대주택이 원칙이고
저소득 서민은 국민임대. 그다음에 젊은 층은 행복주택.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한 게 통합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아니 근데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넘어가자고.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거니까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죠. 이건 맞았죠. 그리고 임대료 보조 정책으로 자주 나오는 게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주거급여, 주거바우처란 말이에요. 이게 임대료 보조의 소비자 보조 또는 임대료 보조의 하나의 사례로 자주 등장하는 제도가 주거급여, 주거바우처예요. 그런데 주택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준다. 사람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뭐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택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 주거급여라는 게 임대료 보조 정책의 사례로 자주 등장하니까 야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겠지. 이런 식으로 출제자가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난이도 하는 아닌데 난이도 하가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 했죠? 어떤 거? 뭔가 모르겠어.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뒤를 뭐라 그랬어? 있다, 말한다. 이런만 부정이잖아. 이런 거 우리가 연습 많이 한단 말이야. 그냥 근데 틀린 것 같아. 이렇게 찍으면 되는 문제죠. 찍으면.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그리고 5번이 왜 틀린 지문입니까? 그러면 주거급여는 주거와 관련된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주거와 관련된 돈을. 누구한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저소득층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더라도 기초생활수급권자라면 이 주거와 관련된 그렇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주거급여는 주거와 관련된 비용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 안에는 임대료에 쓰는 돈, 또 주택의 유지, 수선에 쓸 수 있는 돈, 이런 돈을 이렇게 분류해서 줘요.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죠. 기초생활 수급권자라면. 그런데 왜 하라고 해놨니? 그럼 잘 봐. 이 모든 사람,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그냥 눈에 그냥 댄 거예요. 모든 사람 또는 이것만 부정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25번. 자, 부동산 투자의 투자 위험을 지금 설명해 놨는데, 자, 위험과 요구 수익률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맞죠? 항상 요구 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위험이 나타납니다. 그럼 요구 수익률에 반영이 되죠. 위험이 올라가면 요구 수익률도 올라간다. 자,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다면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본다. 민감도 자주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투입요소, 투입가 이거 나오면 그냥 민감도. 그리고 요놈 하나가 좀 어려운 지문이죠. 항상 레버리지가 나오면 타인 자본을 활용했다고 정의 레버리지니 부의 레버리지니를 물어보면 요걸 봐야죠. 지분 수익률이죠.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 하락한다라고 했으면 부의 레버리지죠.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자, 유동성 위험은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데 여기는 정부 정책, 세제, 이용 규제 다 법적인 내용이죠. 행정과 법적인 내용이니까 유동성 위험이 아니라 법적 위험 또는 행정적 위험 이런 식으로 나와야죠. 그 정답이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6번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 자, 2, 3, 4, 5번을 읽을 이유도 없죠. 체계적인 위험은 제거할 수 없다. 이게 정확히 맞았네. 이건 더 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더 볼 필요도.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다른 질문 한번 볼까요? 다른 질문.
자, 두 개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아무런 관계없이 움직인다. 우리가 흔히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면 1 플러스 1이니까 동일 자산을 뜻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아무런 관계없이 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익률이 동일하게 움직여야죠. 같이 움직여야죠. 플러스 1이 동일 자산이니까. 그리고 투자자 효용이 동일하다고 느끼는 조합. 요건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무차별 곡선을 말해요. 무차별 곡선. 그 다음에 수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동일한 자산. 동일 자산을 묶어봤자 효과가 작다고. 그리고 분산 표준 편차는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죠. 위험을. 그런데 2번부터 5번까지 지문을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냥 체계적 위험 나오면 제거할 수 없다. 요놈이 확실히 옳은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년간의 영업수지를 주고 자기 자본 수익률을 줬는데 아하, 이건 저희들이 나올 때 됐다고 대부분 준비한 유형이죠. 왜? 이게 나올 때 됐어요. 한 3년 됐으니까. 자, 그리고 공식이 순 이가 무슨 투자? 지분 투자했습니다. 요게 공식이죠. 순이가 지분 투자했습니다. 이거 어디 있니? 자, 순영업소득은 4천이라고 돼 있어. 4천만 원. 그리고 이자가 8억에 80%니까 6억 4천이 대출 금액이죠. 대출. 그리고 금리가 5%니까 여기다가 0.05를 곱하면 얘가 3,200만 원이 나와요. 3,200만 원. 그러니까 이자가 3,200. 그 다음에 가격 상승률 8억에 5%니까 8, 5, 40, 4천만 원이죠. 가격 상승. 자, 그리고 지분 투자 금액이 얼마니? 대출이 80이니까 20%죠. 8, 2, 16, 1억 6천이죠. 16,000만, 1억 6천. 요거 계산하면 30%가 나옵니다. 30%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그 다음에 28번. 이것도 보자고요. 요게 한 몇 번 나왔는데 얘는 편법이 있어요. 근데 이 편법은 저희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이 문제를 잘못 낸 거라고. 문제를 잘못. 항상 현금 유입의 현가. 수익의 현가죠. 요걸 현금 유출. 비용의 현가로 나눈 건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현금 유입이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금 유출이 유입의 70%라는 거예요. 70이라는 거야. 근데 현금 유입의 현가 역시 둘이 똑같이 현가가 붙으니까 현가가 붙어봤자 똑같이 요 수치가 수익성 지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면 항상 문제가 오류 난 거예요. 오류. 그래서 저희들이 강조를 많이 안 했는데 뭐 이렇게 문제를 푸신 분도 정확히는 1.428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푸셔서 상관없고 뭐 올해는 문제가 평이했으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800에는 0.9 1000에는 0.85 0.85 3년 차에는 0.8 해서 요것들을 다 곱해서 더해주면 요게 수익의 현가죠. 그 수익의 현가가 얼마가 나오니 그러면 2,530만 원이 나옵니다. 2,530. 그럼 요거의 70%가 비용이니까 비용의 현가도 요거의 70%. 그러면 얘가 1,771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수익성 지수는 수익의 현가를 비용의 현가로 나눈 거. 그러면 얘가 1.428 얼마 나오는데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락했으니까 1.43이라고 4번이 이렇게 정답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많이 맞추셨을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계산을 버리시는 분 말고.
자, 그 다음에 29번 순영업소득. 다행히 세전이나 세후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다행히 순영업소득이에요. 자, 가능총소득이 얼마니 줬더니 건축 영면적이 2천이고 그리고 2천 중에 80%만 임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거 2천에 80인 1600제곱미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곱미터당 임대료가 6만 원 이렇게 곱하게 되면 가능 총소득이 9,600만 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9,600만 원. 자, 그리고 유효 총소득이 얼마니 봤더니 공실이 10%예요. 공실이. 이게 공실 10%가 빠지고 여기에 나머지 90%를 곱하게 되면 유효 총소득이 8,640만 원이 이렇게 나오네요.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0.9 이렇게 하면. 자, 그럼 유효 총소득이 나왔으니까 영업 경비만 빼면 되잖아요. 영업 경비가 40%잖아요. 영업 경비가 40. 그러니까 나머지 50%가 순영업 소득인 것이죠. 4, 3, 2, 0만.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순영업 소득 산정 문제 중에는 이것도 난이도가 평상시보다는 낮다는 거죠. 평상시보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4,320만 원. 자, 근데 프로젝트 금융도 아주 간단한데 그냥 3번을 딱 보면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 돈을 빌려준 대출 기관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영향이 없다가 아니라 영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거 뭐 굳이 안 봐도 3번 틀린 지문 같다. 여기 해설이에요. 자, 31번. 이게 작년에 나와서 올해는 안 나올 거라고 저는 그냥 마지막에는 찍지 않았는데 이거 또 나왔어요. 이것도 우리가 기계적으로 푸는 거죠. 자, 일단 기존 대출이 5천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일단 LTV니까 담보물의 60%를 빌려주는데 4억이니까 담보물 4억에 60%를 빌려줍니다. 그래서 4, 6, 24, 2억 4천. 그리고 DTI가 나오면 DTI는 공식대로 풀면 되죠. 항상 D가 소득이니까 소득 7천. 7천에 40을 곱하고 나누기 저당 상수를 합니다. 이게 항상 공식이잖아요. DTI가 나오면 소득에 DTI를 곱하고 항상 저당 상수로 나눈다. 그럼 얘가 1억 4천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럼 이게 LTV 기준이고 DTI 기준이니까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대출이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소득과 자신의 담보물로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이에요. 근데 여기서 얼마를 이미 끌어다 썼다. 5천을 끌어다 쓰고 있으니까 추가로 얼마를 더 대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9천만 원이겠죠. 1억 4천에서 5천만 원 이미 대출을 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2번에 요거 나올 때가 됐다고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시켰는데 이게 우리를 마음에 안 들게 하는 거죠. 3회나 4회 물어봤으면 거의 뭐 풀었을 것 같은데 10회차라고 했으니까 안 푸신 분도 있을 듯해요. 자, 일단 조건이 원금 균등이야. 그러니까 순서가 1번 원금, 2번 이자, 3번 원리금 이렇게 순서. 그리고 일기는 무조건 풀게 된단 말이에요. 일기는 무조건 풀 수 있다고 했어요. 9억에 30년이니까 3천만 원이야. 근데 금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자는 못 구해. 그런데 1회차에 원리금을 출제자가 줬죠. 5,700만 원. 그러면 이자는 2,700만 원이겠구나 라고 추정해야지. 네, 이게 요렇게. 그럼 일기는 반드시 풀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2,700, 9억에 2,700이니까 93, 27. 요 셋 중에 하나가 되겠죠. 셋 중에. 자, 그리고 뭘 물어봤니? 그러면 10기의 이자를 물어봤어. 그러면 10기의 이자를 구하는 방법은 일단
일기 이자지. 일기 2,700만 원보다는 작지. 예, 일단 얼마가 작습니까? 그러면 자, 매년 원금을 3천만 원씩 털어내니까 원금 균등은 해가 지날수록 3천에 금리 3%니까 90만 원씩이 매년 이자가 감소하는 거예요. 90만 원씩이. 자, 그런데 이자가 이제 몇 번 감소해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10회 이자를 물었으니까 전년도까지 빚을 9번 털어냈죠. 그러니까 9번이 감소되는 거야. 빚을 9번 털어냈으니까. 그럼 9980일이니까 2700에서 810만 원을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90만 원. 요게 정답입니다. 요게 1890만 원. 이게 도전만 했으면 맞출 수 있다. 정답 3번. 정답 3번. 그 다음에 34번. 요것도 나올 때 됐다고 강조한 건데, 자, 비교죠.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인데 항상 주어만 읽자 그랬어. 원금 균등은, 그리고 뭘 물어봤니? 그러면 1회차니까 첫회 원리금. 그럼 원금 균등은 항상 빠르게 갚는 방식이니까 원금 균등은 빠르게 갚으니까 은행에 갖다 주는 첫회 돈이 다른 방식보다 항상 많은 거죠. 여기 틀렸어요, 이게. 더 볼 필요도 없어. 이 지문이 제일 쉬워. 더 볼 필요도 없다. 그래서 1번 틀린 지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절대 잊지 마라 그랬죠. 항상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나오면 할 수 있다. 요거. 근데 적산법은 두 문자가 초대 경비 아저씨예요. 초대. 근데 초대가 없잖아. 그리고 글을 읽다 봤더니 일반 기업 경영에 의해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한다. 수익을 분석한다고 돼 있으니까 앞에 뭐라고 돼 있어야 된다. 수익 분석법이라고 돼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틀린 지문이에요. 이거 더 볼 필요도 없죠. 이거 적산법하고 수익 분석법은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6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이것도 봅시다. 우리 시험에 이 인근 지역의 함정 항상 두 가지 대상이 속해 있다. 지역 요인을 공유했다. 이거 또 나왔어요. 해설 생략. 정답 5번. 자, 그리고 작년에 거래사례 비교법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공시지가 기준법이 나옵니다. 이거 저희들이 준비 열심히 시켰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시지가 딱 하나 줬죠. 500만 원. 그리고 용도 지역을 잘 봐야 된다 했어요. 예, 주거 지역이야. 주거 지역이니까 나머지 이제 해봅시다. 일단 표준지 공시지가는 500만 원 이렇게 선정했고, 주거지역 5% 요거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수치가 또 5% 열세, 8% 우세, 60% 중에 요것만 딱 해주면 곱하기 1.05, 5% 열세니까 곱하기 0.95, 8% 우세니까 곱하기 1.08, 60% 증액이니까 곱하기 1.6 이렇게 하게 되면 정답이 8618400.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 있네요. 4번 여기 있네요. 이거 다 푸셨을 거예요.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38번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인데, 자, 이게 난이도가 중이라고 우리가 해놨어요. 난이도가 중. 이유가 뭐니? 그러면 정답인 요놈이 지금 6월 1일, 7월 1일, 6월 1일이냐, 7월 1일이냐, 이게 좀 어려운 주제는 맞아요. 그래서 난이도를 중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제 한번 봅시다.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입니다. 됐어. 그리고 이의가 있는 자,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가 있는 자니까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됐고,
그 다음에 3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일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요 세 개는 요게 지금 뭔가 단서가 붙어 있어서 그렇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기본 중에. 예? 자, 그리고 우리가 4번이 잘 눈에 안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요 기준이 된다잖아. 기준. 항상 표준이의 기준이 된다. 그럼 표준지 공시가 또는 표준이는 항상 가격 산정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대충 요놈이 틀린 것 같다라고 찍어야죠. 우리가 항상 개별 공시지가는 원칙이 1월 1일인데 1월 1일 이후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면 1월 1일자가 아니라 대통령이 정하는 다른 날을 결정합니다. 근데 개별 공시지가는 1월 1일자로 가격을 산정하지 않을 때 7월 1일 또는 내년 1월 1일이에요. 육자는 항상 육자가 나오면 항상 주택이야. 6 나오면 주택인 게 주택과 관련해서 항상 나오는 게 주잖아. 주. 그러니까 부동산원의 표준주택 가격은 부동산원에 의뢰한다. 부동산원이고 6월 1일이 주택이라며. 주택.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났으면 4번이 틀린 지문이야. 찾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가법 올해 나온다고 저희들이 찍었죠. 일단 제조들 원가를 찾아봅시다. 자, 암기 코드가 이거죠. 제조들 원가는 몇 월 며칠자 원가입니까? 그러면 기준 시점의 원가야. 그런데 꼭 뭘 줘? 과거의 공사비를 주죠. 과거 공사비. 근데 과거 공사비가 언제적 공사비냐 봤더니 19년도니까 6년 전의 공사비야. 6년이 경과한 6년 전의 공사비. 그러니까 뭐만 해주면 돼요? 올려만 주면 되죠. 6년 전의 공사비니까. 그래서 여기 봤더니 건축비 주수가 125니까 여기다 점 찍으면 25%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6년 동안. 자, 그래서 140만 원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곱하기 1.25 이렇게 하면 이게 제조원가 공식이죠. 그러면 제조원가가 얼마니? 3억 5천이에요. 3억 5천. 그럼 가압가 수정만 해주면 되죠? 가압가 수정을 항상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제조원가에 나누기 니은, 내용연수, 니은 50. 그 다음에 곱하기는 끼역이잖아. 곱하기, 곱이니까 끼역, 경과년수 6. 요게 가압가 수정이에요. 가압가 수정. 4,200만 원. 자, 물론 편법으로 3억 5천에 나누기 50 곱하기 44년을 하실 수도 있어. 근데 저는 그냥 FM대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조도론가는 쇠물건의 가치를 뜻하고 6년 동안 사용해서 가압가가 4,200만 원이 생겼으니까 3억 5천에서 4,200을 빼면 금액이 3억 800만 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적산가액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정답이 여기 있네요. 3번. 3번. 그리고 마지막이 지금 물건별 주된평가 방법이죠. 물건별 주된평가 방법. 우리가 난이도 중이라고 한 이유는 이 개수 문제라고 그래요. 다 알아야 돼, 다. 일단 우리가 암기 자주 하는 게 수익환원법이죠. 수익환원법은 있수, 없수. 요거 수익환원법. 기업가치, 없수. 요거 맞았고.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없네, 여기는. 항공기는 원가야. 원가법 틀렸고.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이에요. 임대사례 비교법. 건물은 원가법 맞았고. 과소는 끼역이니까 요거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요거 틀렸고. 자동차도 거래가 많다. 거래사례 비교법.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정답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두 개가. 자,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정답 1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전부 다 한 번씩 기출된 거예요. 근데 올해는 뭔가 패턴이 지금까지 예측한 패턴이랑 달라.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패턴이 나왔는데
더 쉽게 나왔나요? 더 어렵게 나왔나요? 그러면 더 쉬운 형태로 패턴이 바뀌어 있어요. 우리 예측이 벗어났는데 더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을 하는 저도 아주 즐겁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짧고 간단하게. 자, 여기까지였어요. 일단 시험이 끝났으니까 쉬시길 바랍니다. 가을 오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한 주는 쉬기 바랍니다. 자, 이상 국승옥 강사였습니다.